저는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아동 권리를, 주제로 해서 포럼을 굉장히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버넌스를 주제로 해서 하는 거는 오늘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가버넌스라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요. 또 NGO 사람들은 가버넌스라는 말을 하면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관심사였었는데 지금 이제 이양희 교수님의 발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숙 교수님까지 와서 보니 길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헌을 연구해가지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평생 동안 NGO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몸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그동안 활동했던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UNCRC 한국 NPO 연대라고 했는데 NPO 여기서는 지금 Good Governance를 위한 NGO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NPO는 뭐고 NGO는 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NGO는 정부를 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한다면 비정부 기구를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 그래서 NGO라고 이제 말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전체적인 세계 조직을 세수로 나눈다면 정부와 기업과 NGO, 민간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기업을 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라고 해서 Profit Organization에서 PO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비영리, 돈을 벌고 그런 목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닌 그런 조직을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UNCRC에 대한 활동을 NGO가 하려면 제네바의 NGO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NGO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회원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도 주고 워크숍도 해주고 이러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려면 저희들의 이름을 넣어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 거기에 등록된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한 발 앞서서 1, 2차 보고서를 쓴 NGO가 있는데 그 NGO가 NGO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 NGO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NPO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 2차는 그 NGO 기구가 이제 보고서를 썼고, 이건 민간 보고서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또 3, 4차 보고서는 저희 NPO 연대에서 이제 썼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의 권리를 얘기하려면 중고의 틀이 있는데 그게 유엔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89년 11월 20일에 유엔 총회에서 아주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여러 협약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협약이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정말 기권도 없고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협약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193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날, 거의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동의 권리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라는 거, 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협약은 인권의 적극적 향유 주체로 아동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명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자다. 과거에는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 협약에서는 아동이 자기 권리를 가진 권리의 주체자라는 것을 천명한 그런 협약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든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이 1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차례 나왔는데 아동이 주류화되어야 한다는 말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것 역시도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항상 기준으로 해달라.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협약의 이행에 대해서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고 국가보고서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협약은 NGO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NGO가 이 일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협약으로서 협약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정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아주 훌륭한 그러한 국제적인 약속이고 국제법인데요. 이런 것이 실천이 되지 않고 그냥 미사역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지만 국가만이 책임을 져가지고서는 절대로 이행할 수가 없고 이건 그야말로 미사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외에 유엔기구나 우리 민간 부분이나 기업이나 이 모든 분야의 개인이나 그룹이나 모든 전문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의무이행자, 두티베어러가 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들이 돼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유엔아동거리 협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유엔아동거리 협약에 NGO 역할이 부여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NGO가 활동한 것은 아니에요. 정부보다 앞서서 1923년 굉장히 오래전에 NGO 활동가가 처음으로 아동의 권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923년 국제 NGO 활동가가 5개 조항으로 된 세계 아동인권 선언문을 아동권리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항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좀 아이들의 기본권이 이 4개 조항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 그때는 United Nations라고 하는 UN이 아직 없고 그 전 단계인 전신인 League of the Nations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국제 연맹이 그 선언문을 제네바 선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그로부터 65년 후에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5개 조항이 발전돼 가지고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유엔아동거리 협약이 이제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개 조항으로 됐던 세계아동인권 선언문은 그 유엔아동거리 협약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는 65년 동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쓱쓱쓱 해서 협약이 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948년에 세계인권 선언문이 그러니까 유니버설이라고 하잖아요. 유니버설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휴먼 라이츠에 대한. 그랬기 때문에 아동을 다 포함한 모든 인간을 위한 인권 선언문이라 그랬는데 무슨 아동만을 위한 선언을 또 따로 해야 되고 협약을 만들어야 되냐. 협약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아느냐. 많은 정부에서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니세프하고 그 현장에서 아이들의 그 신분과 아이들의 권리 침해 현장을 볼 수 있는 NGO 활동가들이 그 아까 나왔지만 evidence based 아주 정말 그 분명한 그런 근거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가지고 10년 동안 79년부터 89년까지 정말 굉장한 노력을 해가지고 물론 정부들은 같이 노력을 했지요. 그러나 NGO도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엔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이 61페이지에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렇게 돼서 유엔아동권리 협약이 채택되면서 이제 NGO 활동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역할이 부여되니까 이때부터 NGO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NGO의 역할이 이제 부여된 것은 협약 제45조 A항에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여러분들 한번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알게 되고요. 자료 61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NGO 활동가들이 이제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NGO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부여하니까 이것을 그러면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유엔기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NGO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것을 이렇게 범주대로 분류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제일 왼쪽이 뭐냐 하면
유엔아동 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이에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협약에 대한 서명을 해야 합니다. signature. 그 다음에는 ratification. 예, 비준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plementation. 실행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연구와 예, 리서치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국가보고서 리포트를 쓰게 됩니다. 이 리포트는 예, 처음 2년 후, 비준한 후로부터 2년 후, 또 그로부터 매 5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이쪽에 유니세프가 하는 그런 활동은 대부분 영향을 끼치고 그걸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부분 NGO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론을 조성해주고, 예, 지원해주고, 물론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해서 하고, 프로그램 해야 하고, 이런 거 있지만, 제일 끝에 보시면 정부의 보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 별도로 NGO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3, 4차 보고서에서 NPO 연대가 보고서를 썼다는 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NPO 연대에서는 이제 NGO 보고서가 딱 이제 유엔에 제출이 된 후에 NGO들이 국가 보고서가 들어간 후에 그 국가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NGO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양도 굉장히 작습니다. 30페이지 이내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부의 이 보고서 잘못됐고 이거는 틀렸고 이건 맞았고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고, 예, NGO의 시각으로 아이들의 권리 현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안을 해드리고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차 때 이제 우리가 그 냈던 보고서에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니터링 체계가 8개의 범주로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에서는 8개의 범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8개의 범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이제 좀 더 그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돼야 하고 어떻게 이제 좋은 가버넌스를 해야 하고 어떻게 법과 정책이 또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 4차 보고서 때 아주 간단하게 그 머리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예,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저희들이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읽어드리면, 예, 첫째로는 외국인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문제 등 사회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아동인권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법적, 정책적 대처를 위해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에 공고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아동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의 권고문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저희들이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고 정리해서 정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입양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국내 입양 활성화는 정책적으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이 조금 감소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 아직도 여전히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헤이그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헤이그 협약에 대한 비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 헤이그 협약이 비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국내 법령상 아동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예, 우리가 아이들의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법이 어떤 데는 19세까지가 아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청소년들은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아동 통계가 항상 이제 불일치하고 정확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점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나와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유보조항 철폐, 이제 아동면접 교섭권이 우리가 민법이 개정되면서 실시가 되어서 굉장히
이제 큰 발전이죠. 그렇지만 아직 2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하루속히 이제 해구 협약 비준하고 이렇게 되면 또 하나가 이제 철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머릿결로 해서 NGO 보고서는 그 8개 범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자세한 NGO 보고서를 이제 썼고, 아까 얘기했듯이, NGO 보고서를 쓰면 그 전 세계의 NGO 활동가들을 그 제네바에 있는 NGO 그룹에서 이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워크숍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만나서 우리가 한 보고서에 대한 근거 자료도 같이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그거는 우리 정부가 심의받기 바로 전에 이제 이행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초청하기 전에 NGO를 먼저 초청해서 NGO의 입장과 NGO의 시각으로 정부 보고서를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NGO 활동이 정말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들은 정부가 NGO 활동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금 NGO 역할을 얘기했다면 지금부터 그 굿가버넌스에 대한 NGO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조홍식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2012년 4월에 국제아동인권센터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유네스에프 한국위원회 그리고 NPO 연대 이렇게 이제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지금 현재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인 장저 마틴 그 선생님을 이제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국의 유엔 아동권리 이행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 그분의 그 지적과 그분의 권고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수많은 나라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한국의 현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지적하고 제안해주고 권고해주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이제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요. 협약 당사국으로서 당사국이란 말 아시죠? 한국이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하면 그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나라가 돼요. 그런 나라를 당사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는 193개의 당사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권고와 제안을 하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 하면 무엇보다도 앞으로 한국 정부가 아동권리 이행 증진을 위해서 취해야 할 모든 활동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앞서야 하는 것은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사국의 굿 가버넌스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굿 가버넌스에 대한 거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4조에 보면 있습니다.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4조에 근거해서 일반 원칙이라고 해요. 일반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명확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당사국의 굿 거버넌스는 정부의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위한 필수 요소들로서 참여, 법 규정, 투명성, 인권 민감성, 컨센서스, 공평, 포함, 인클루시브라는 거 아시죠? 효과성, 효율성, 책무성 등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그 사회의 취약계층의 의견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자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으며 사법권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부패가 부재한 사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어요. 또한 한 나라의 아동권리 이행 정도를 가늠하는 방법으로 당사국이 어느 정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 법의 규정이 적절히 적용되는지 등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그분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제 3, 4차 보고서를 이제 다 쓰고 심의를 받고 공고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와서 그 포럼에 참석해서 이러한 제안을 해준 거는 한국 정부로서도 또 저희 같은 NGO 사람들로서도 그 앞으로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러한 행사였고 도움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굿 거버넌스를 전제로 해서 모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을 듣고 정부는 이제 앞으로 그 정부의 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NGO는 이 정부가 이 굿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동 중심적이고 아동의 이해와 아동의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네, 아까 우리 옴부스킷들이 나와서 우리가 청소년인데 조그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뭐 음악에 맞춰서 율동해야 되겠어요? 아까 그런 얘기 했지요. 예, 발달 단계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아동에 대한 정책을 그리고 행정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아무리 정말 미사역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 해도 아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아동권리 이행은 아동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선 행위가 아니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명확히 인식하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그들의 견해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므로 그들이 진정한 참여자로 그들이 진정한 사회의 활동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되도록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NGO 역할입니다. 네 번째, 정부가 여한 종류의 차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당사국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각각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해야 하는 의무 이행 여부를 세심히 살피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옹호 활동을 전개한다. 다섯째, 특별보호 조치가 필요한 개별 아동 및 집단이 보여지고 들려지도록 찾아내서 그들에 관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제공하므로 정부의 입법, 행정, 자원 분배에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옹호하고 지원한다. 여섯째,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입법, 행정, 사법기구나 관련 기관이 현재의 법, 정책, 행정 행위나 법원의 결정들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적용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정부가 위임해주는 각종 의무 이행을 충실히 수행한다. 예, 우리 NGO들이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위탁받아서 하는 활동들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거, 그다음에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권교육 훈련 모듈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거, 그 다음에 권리 관련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는 활동, 그 다음에 각계각층 전문가와 부모와 일반인들을 위한 권리교육과 훈련 모듈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NGO가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70년대, 80년대에 정부와 함께 일할 때는 NGO들은 정부를 어게인스트 하는 조직처럼 되어 있었어요. 정부와 NGO들이 우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NGO들은 정부를 바라볼 때 너무나 획일적이고 너무나 독단적이고 너무나 관료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다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항상 정부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는 아예 NGO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요. 예,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가 바뀌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많은 생각의 변화를 이제 가져왔죠. 그러니까 정부도 변하고 NGO도 변하고 우리 시민사회가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의 선진국에서 활동하는 NGO 활동가들 이제 친구들을 보면 정말 그 정부와 굉장히 연합해서 협력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스웨덴 친구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그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딱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watch and support. 예. 그 정부가 당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잘 이행을 하는지 늘 세심한 주의를 본다는 거죠. 바라다본다는 거죠. 만일에 잘못 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포트를 한다는 거예요. NGO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정의로운 국가는 굿 가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 고대 로마의 통치와 통치자들의 이야기를 쓴 지오노 나나미는 그에 저서 로마인에서 굿 가버넌스 즉 선정을 매우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의를 내린다. 예, 오늘 굉장히 무거운 단어들을 쫙 나열해서 굿 가버넌스는 어떤 것이고 굿 가버넌스의 프린시플은 무엇이고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터지려고 하는데 그걸 싹 정리해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정이란 요컨대 정직한 사람이 무참한 꼴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NGO적으로 제가 풀면 굿 가버넌스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병들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동이라는 이유로 무참한 꼴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단체와 유엔기구와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